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제가 어제 약간의 외출을 하는 바람에 미디어 탈곡기 중간도 아니죠. 끝부분에서 잠깐 들어와서 또 흥분된 목소리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두서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돌마고 소식 여전히 아직도 KBS는 거리에서 릴레이 발언 이어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마고 소식 듣고 와서요. 저희 미디어 탈곡기 이어가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저희가 어제 하루 걸렀는데 오늘 다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KBS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아직도 광화문 추운 거리에서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꼬를 조금 틔운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오랜만에 오늘 KBS 사측 고대영 사장 얘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호응을 했던 지난 화요일이죠. MBC PD 수첩, MBC가 이제 자사를 반성하는 내용을 방영을 했고 다음 주가 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PD 수첩이 이번엔 KBS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얼마나 그동안 9년 동안 망가져왔는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준비했는데 이거를 취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대영 사장, 그러니까 KBS 사측이 우리 노조 집행부를 징계 회부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PD수첩이 취재진이 와서 시사 교양 PD들이죠. 그분들이 지난 11월 29일에 KBS 새노조 파업을 취재하겠다는 요청을 해와서 민중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내 피켓팅을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MBC PD수첩 취재진 두 분이 왔던 거죠. 네, 두 분이 와서 저희 파업 상황을 취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내부로 같이 들어가야 취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정창화 저희 조직국장, 그다음에 박완 홍보국장, 두 사람이 저희 집행부가 이 MBC PD 취재진들이 우리 파업 쟁의 행위를 취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희 조합 활동 일부로서 이제 사내 집회 취재를 협조를 해줬던 거죠.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지나가던 저희 취재 기자 한 명 있었는데 그 취재 기자가 부탁을 받고 다른 이제 사람을 들여보내줬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MBC 제작진이 로비, 복도 이런 곳을 이제 공개된 장소를 이동하고 취재를 했었고 스튜디오 같은 출입 제한 구역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회사의 시설물을 파손했다거나 직원들이 피해 입은 것도 없고. 근데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사회를 마치고 나면 이사들로 MBC 취재를 했었죠. 가서 이사들을 상대로 이제 가서 기습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MBC 취재진이 KBS 구역권 이사들을 취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측이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 징계를 하겠다는 그 취지가 뭐냐면 핵심은 겁니다. KBS는 국가 보안시설이다. 그래서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장비 보호,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고 출입 관리 지침을 따라서 이제 신원을 확인한 사람만 출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외부 인사를 KBS에 출입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MBC PD가 들어왔었고 예. 또 이사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사들을 취재를 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성실에 위배된다. 뭐 부정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아니 이게 언뜻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유가 되나요 이게? 예. 아니 MBC 취재 PD가 와서 그 적폐이사한테 인터뷰했던 게 어떻게 국가기밀 장비 보호를 위한 거와 연결되는 건지 갖다 붙여도 좀 그럴싸한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징계 회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가만두지 않고 이런 징계 회부를 한 인사위원들은 물론이고요. 인력관리실은 물론이고 인력관리실에서 이걸 주도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인력관리실장은 물론이고 여기에 관여한 개별 직원들 한 명 한 명한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장의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저 집행부를 상대로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책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실무 지원까지도 한 명 한 명 모두 다 저희들이 법적 내지는 역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징계를 결정할 때 혹시 고대영 사장도 관여를 합니까? 모든 징계와 모든 그 인사 처분, 징계도 결국 인사 처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하고. 네. 징계 회부하는 것까지 뭐 사장이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심은 드는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고대영 사장이 NHK를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갔다 와서 고대영 사장이 했다는 말이 NHK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감동을 받았나 했더니 엄격한 보안 규정을 지켜서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더라. 그런 모습에 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니 왜 그런 모습에 네, 우리도 그렇게 제대로 좀 출입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고대영 사장의 발언도 이번에 징계까지 하게 된 무리수를 두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의심은 가고요. 예.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집행부하고 지나가는 취재기자의 조합 한 명하고 3명이 가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소명을 하기로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징계위원회가 그러니까 열리긴 열리는 것이죠. 네, 인사위원회는 이제 사측이 일단 뭐 열면은 그거를 인사위원회에 물론 참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인사위원회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그 나중에 뭐 해결은 다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서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설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어떤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참관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이게 일단 저희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물론 KBS는 물론이고 방송국들이 그 출입에 있어서 보안을 확실히 챙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아니 MBC PD와 이 취재진은 말 그대로 취재를 목적으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KBS는 MBC 외에 뭐 미디어오늘 이런 그 이제 방송사 대상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들 이런 취재진의 그 어떤 입장도 불허했습니까 그동안?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예.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취재까지 거부하느냐 무슨 KBS가 성역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로 뭐 성실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도 지금 사유로 들어간 것 같은데 황당하네요.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이고요. 항상 징계할 때 드는 상수적인 문구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사회 질서 문란이라든지 뭐 품위 유지 뭐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조항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들이댈 수가 있거든요. 사측에서는. 그래서 징계를 뭐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사측에서는 뭐든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사 한 명의 교체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최후의 몸부림 아니냐 이런 좀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이건 부당노동 행위로도 걸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저희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이것이 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확하다면은 당연히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만 책임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백서에도 남기고 관여한 인물 한 명 한 명 직원들 실무자들까지 다 지금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파업뉴스도 하나 만드셔야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릴레이 발언 광화문 광장에서 하신 지가
일주일이 뭡니까? 이제 열흘을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이 아흘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442명째. 어떻게 지금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조합원 여러분들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예, 워낙 그 춥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예. 두터운 옷으로 중문상을 하고 와서 뭐 추위 때문에 할 일을 못하진 않습니다. 저희 뭐 조합원들 지금 뭐 추위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결의가 있으시고 또 예. 지금 이사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기도 좀 진작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어제 생중계를 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오후 한 3, 4시쯤에 볼 때 한 3, 40명 가량의 시민들이 그 생중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올려주시거든요. 네.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격려해 주시는 발언도 많고, 네. 또 이제 따끔한 질책과 비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직종의 그 KBS 구성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들이 맨 처음 문을 열었다면 그 뒤에 이제 뭐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그 마이크를 잡는 걸 했던 기자들이 그나마 조금 덜 생소하니까 예, 그 얼굴이 뒤에 알려져 이어서 있죠. 받았다면은 예.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카메라 감독, 촬영 감독들 예. 그리고 이제 방송 경영 직종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방송 기술 엔지니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향 디자인 같은 것을 하는 방송 전문 구역이라고 있는데 그쪽 분들 이런 분들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강원 영서지부라고 해서 춘천 총국에 계시는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대단하네요. 지금 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번갈아 릴레이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밤에는 또 그 성우분들이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성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성우는 연기자거든요. 음성 연기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연기자가 물론 저희 전속 성우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신분의 안정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연기자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심지어 파업까지 동참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근무를 지금 못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이제 성우 국회장을 포함해서 유명 성우분들 음성을 들으면 알만한 그 유명 성우분들이 오늘 한 10분 이상이 밤에 릴레이 발언 동참하러 오실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성우분들의 또 음성을 통해서 릴레이 발언은 색다른 또 어떤 묘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언론계 파업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KBS가 물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이러다가 전 조합원이 다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합원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사실 이 릴레이 발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려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새벽에 이걸 누가 본다고 하느냐라고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릴레이 발언을 시작을 하고 났더니 의외로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일단은 그 추운 데서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꼭 누구 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우리 조합원들 스스로도 동료가 같은 한 지붕 아래 일하는 한 식구인 동료들이 그렇게 추위 속에서 발언을 밤새도록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각성도 많이 됐고 그래서 파업 열기도 높아지고 그리고 동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나가서 내가 이어받아주겠다라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합 집행부가 이거를 중단을 시키고 싶어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고 나서서 이거를 억지로 만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조합원들을 저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게 해드리고 적정한 시점에 접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번 주 중에는 그래도 끝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이어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분들의 참여 열기를 가늠하면서 시점을 잡을까 합니다. 이게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는군요. 왜냐하면 서로 격려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하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이 맞네요. 그 이제 음향 엔지니어나 경영팀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번에 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루 쉬는 바람에 돌마고 파케를 하루 쉬는 바람에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 김한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성재호 KBS 본부장이 단식을 마무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저께 파업 집회에서 그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식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네. 당신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빨리 단식을 풀어달라. 라고 이제 호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조합원들이 이제 박수를 통해서 단식 중단을 요구를 했고, 이제 김한균 위원장 그리고 성재호 본부장이 저희 KBS 본부 조합원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뭘 좀 드시고 계시나요? 예, 보식이라고 해서 죽 같은 걸 먹으면서 그동안 이제 속이 굉장히 좀 상했으니까 그걸 좀 달래면서 조금씩 건강 되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라 죽 먹는 호랑이로 다시. 알겠습니다.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전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달받으면서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돌마고 파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는 지금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인사 부분입니다. 이게 인적 청산이 되지 않으면은 뭘 제도 개선이고 뭐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MBC 뉴스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도 그 데스크를 맡고 있는 임원들이 다 자르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도 붕괴에 책임 있는 그 임원들. 뭐 예를 들어서 오정환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이 인적 쇄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근행 PD 아시죠? 네네. 전 MBC 본부 위원장입니다. 본부장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김재철 사장 체제와 열심히 싸우셨던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신데 그동안 역시 유배를 다니시고 갖은 고초를 겪으셨죠. 드디어 이분이 MBC 시사교양본부 부활의 어떤 선봉장으로 서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근행 PD가 시사교양본부장에 올랐습니다. 네, 시사교양본부장, PD 수첩 이런 거 만드는 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근행 PD가 또 이제 그런 탐사보도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필두로 다시 MBC의 어떤 그 탐사보도의 부활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PD 수첩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지용 작가 아시죠? 네네. 정지용 작가도 PD 수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또 하나둘씩 정상화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적폐 인사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뭐죠? 네, 안강환 전 MBC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오늘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14일. 뭐 때문에 조사? 이게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그건 기본이거든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요거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잘 조사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조사 열심히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이우환 PD 기억나세요? 이우환 PD도 PD 수첩에 몸담았던 분인데 이분이 최승호 PD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스케이트장으로 쫓겨나서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 대표적인. 그래서 MBC 탄압의 상징과 똑같은 분인데. 아니 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또 보내요? 네, 대단하죠. 예. 이분 다큐멘터리 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도 제대로 된 게 많이 나오려나 봅니다. 드디어 MBC가 정상화 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MBC 소식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돌마고 파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마고 파케는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봉우 씨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내용의 순서상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네이버 관련 소식인데 네. 네이버가 그 포스트 서비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메인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에서 메인 화면에 있죠. 약간 밑으로 내려보면은 네. 그 포스트에서 그 인터넷 매체 중에 슬로우 뉴스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슬로우 뉴스 포스트를 인증해서 올려줬는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 슬로우 뉴스가 아니라 슬로우 뉴스를 사칭한 계정이었던 겁니다. 네.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메인 화면에서 그 포스트를 통해 슬로우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전부 슬로우 뉴스가 아닌 슬로우 뉴스를 사칭한 계정에 게시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슬로우 뉴스예요. 왜냐하면 이 사기꾼이 이 사칭한 계정이 네. 슬로우 뉴스의 실제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 포스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몰랐죠. 중간중간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다른 네. 컨텐츠를 확 또 끼어올린 거죠. 그런데 들킨 이유는 네이버가 뒤늦게 알게 된 이유는 슬로우 뉴스의 뉴스 콘텐츠뿐 아니라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의 콘텐츠를 자꾸 올린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뉴스가 아닌 게 자꾸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뒤늦게 이게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슬로우 뉴스의 공식 계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칭 계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아웃스탠딩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아마도 이제 홍보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유로 사칭한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계자는 포스트 계정 중에 메인판과 연결된 주제는 담당자들이 공식 인증 등록을 맡아왔다. 슬로우 뉴스 등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사, 슬로우 뉴스가 그래도 뉴스 검색 제휴사이긴 한가 봐요. 네. 이 뉴스 검색 제휴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해 초에 계정을 등록했는데 그 올해 초 계정 등록하면서 사칭인 걸 몰랐다. 그래서 실수인 거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모르지? 네, 올해 초에 이거를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1년 내내 이 사기꾼 계정이 슬로우 뉴스를 사칭해서 홍보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네이버의 공식 포스트라는 그런 어떤 인증 개념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 이 일로 인해서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죠. 뭔지 아시죠? 네이버 공식 포스트에서 뜨잖아요, 옆에. 그 다른 사람 개인적으로 올리는 블로그 포스트들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슬로우 뉴스 이진혁 편집위원도 네이버가 모든 사칭 계정들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사칭 계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만들기는 다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칭 계정을 이렇게 공식으로 등록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다른 문제다. 공식 인증해주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진짜 네이버가 뭐 구설이 많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뉴스 제공 콘텐츠, 뉴스 제공 사업 아니면 뉴스를 가공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포스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홍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포스트나 이런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홍보 목적으로 쓰입니다. 네이버 포스트가 유료인가요? 네이버 포스트 중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거쳐서 하지만은 이제 홍보 목적의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네이버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제를 해서 인증 절차를 확실히 하고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보통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벌여야 되는데 약간 지금 상황은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을 벌여서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뉴스 컨텐츠는 정말 확실하게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네이버가 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도 네이버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자협회 보도인데요. 어제자 보도예요. 기자협회보의 보도죠. 그런데 그 보도에서 나온 내용은 지난 7일
여의도에서 포털 뉴스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개 토론이 있었대요. 국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 지식정보 서포트 부문 전무, 그러니까 유전무라고 할게요. 유전무가 네이버 모바일 메인 뉴스의 개선 방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개입하고 있는 20%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AI 사용자 설정 영역으로 바꾸고 있다. 사람이 개입하고 있는 영역도 자동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내부 편집과 채널, AIRS 추천, 랭킹으로 구성되는 모바일 메인 뉴스를 AI 헤드라인과 채널, AIRS 추천, 랭킹 구독으로 바꾼다. 라고 했고요. AI 헤드라인의 경우 자동화 기반의 주요 뉴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요 뉴스는 사용자가 채널에서 선택한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풀을 구성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뉴스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알고리즘 100%가 맞느냐, 사람이 하든 알고리즘이 하든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그 유봉석 전무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100%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알고리즘을 검증할 방향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부 조직 개편과 외부 검증위원회 구성 등 뉴스 혁신을 위한 조직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 뭔가 좀 우리가 투명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관계자 말이 TF를 구성하겠다. 뉴스 배열 혁신 TF, 뉴스 알고리즘 혁신 TF,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혁신 TF 이 세 개를 CEO 직속의 운영 혁신 프로젝트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공론화 검증위의 경우 1월에 구성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 편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고 있자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이버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좀 유난히 관계가 깊은 최철 CBS 디지털 미디어 센터 부장 있죠. 최철 부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상 알고리즘이 메인 뉴스를 편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안 생기느냐. 오히려 앞으로 뉴스 배열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포털은 모두 알고리즘 탓으로 돌릴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론화 포럼이나 검증위에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 공론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언론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네이버가. 한 디지털 부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경제지 사람인데 뉴스 공급의 주도권과 사회적 책임 모두가 언론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논의를 보면 언론사는 쏙 빠져 있다. 게다가 알고리즘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하는 얘기는 결론일 뿐이고 언제나 과정이 두루뭉술하다. 언론사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 채널을 통해서 언론사가 직접 기사를 편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언론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웃링크가 아닌 마당에 하루 종일 우리 기사가 메인에 걸려도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채널만이라도 아웃링크로 빼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성 논의는 네이버에게 그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기사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별 이익을 못 받는다고 지금 이 경제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는 사실 네이버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뉴스 배열, 그 다음에 아까 뉴스 알고리즘 그리고 급상승 검색어 혁신 TF 이 세 개가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네이버는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원연에도 사실 제안이 왔습니다. 기사 배열 공론화 TF 아까 말한 그곳에 사람을 추천해 달라라는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지난번에 대선 때 선거 모니터 그 인터넷 모니터를 포털 모니터를 진행했던 송경재 박사와 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자를 내기로 한 거지 뽑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천자를 낸다고 네이버가 다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저희는 추천장이 왔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다만 추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포럼에 어떤 인사가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단체의 추천을 받았는지 공개하라.
누구에게 추천장을 보냈는지 다 공개하라.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해관계자인 신문협회 등이 참여하는 부적절한 방식이 만약에 이번에도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이 네이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명확히 공개하고 관련된 편집 원칙 등을 포럼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요청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는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두겠다라고. 왜냐하면 들러리는 절대 설 수 없다. 얼렁뚱땅 해놓고 민원연에서도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을 걸고 일단 기사배열 공론화위원회 포럼에 참여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될까요? 안 뽑힐 것 같은데. 너무 조건을 많이 걸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근데 네이버가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뭐 어려운 요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 포럼에서 그걸 정보를 공개 안 하면 도대체 그 포럼은 왜 하는 거야? 하는 의미가 없잖아. 하겠습니까? 공개 안 하려고 포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래? 공개하면 포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네이버가 애초에 그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그냥 다 보여주기식인 거야. 또 이렇게 왜 네이버를 그러니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진정성이 전혀 이걸 우리 의지 있을 수도 있지. 네이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 요약보 서비스 매일 눌러봅니다. 요약보 서비스. 정말로 네이버가 저 뉴스 노출과 관련돼서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 정도 요구도 못 받아들이고 그걸 못 한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참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결론이 나면 나중에 가든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미디어 스크랩은 YTN 소식입니다. 저희 최남수 YTN 사장 내정자가 얼마나 좀 문제가 있는 분인지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 7일날 노정면 기자가 보도국장직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2일날 강성훈 편집 부국장이 또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투쟁을 지금 선언한 상태라서. 이제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YTN 노조가 지부가 비대위 출범 이후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파업을 할지 말지 요 이날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투표로. 이 폭풍 전야군요. 네. 21일 이틀간입니다. 네. YTN이 일단 노조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이 굉장히 일단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결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문제 있는 인사가 지금 사장으로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끝까지 공정방송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YTN은 겨우겨우 잡은 정상화 공정방송의 기회를 지금 또 너무 단기간에 또 놓쳐버리게 생겼잖아요. 약간 서울의 봄처럼. 네, 그래서 지금 좀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이 협상이 결렬돼 버린 뭐 서로 얘기를 해서 좀 잘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제 넘어가자라고 하다가 잘 안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최 내정자가 이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요. 최근 3년간 보직을 담당한 인사들을 향후 인사해서 잠정 보류해달라라는 요청.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문제 보도를 내놓고 문제가 있었던 임원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안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좀 그렇게 버틴 거죠, 내정자가. 그러면 노조가 이걸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적폐를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물갈이 해달라. 왜냐면 MBC 지금 바로 물갈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갈이 안 하면 그 사람들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YTN 노조는 나름대로 그걸 협상안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바로 물갈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보도 그러니까 의지를 한번 본 거죠, 내정자한테. 근데 최남수 내정자한테 바로 물갈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 한번 검증을 해보자. 검증하자. 그런데 최남수 사장이 그걸 못하겠다니까 노조는 그러면 안 된다. 완전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최 내정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노조가 원하는 안을 다 상당 부분 수용을 했다. 그리고 서로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파국까지 간 게 좀 아쉽고 의아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그 날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운 날도 파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YTN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장감이 없나. 자, 사장감이 없어서 그런 사장감은 있었죠. 빵점 받은 대로 아닙니다. 빵점 받은 노종면 기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저 우정균 기자도 있었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튼간에 예. 답답합니다. 네. 오늘 원래 베나베나쇼 하는 날인데 제가 베나베나쇼를 어제 준비할 마음이 안 됐습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할 내용이 사실상 베나베나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마. 이거 아직 발표도 안 된 보고서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의 아주 나쁜 사람이네. 아니 우리 입장에 뭐 그 입장이 확실하고 우리는 예. 베나베나쇼로 가죠 그럼. 그러면 좀 오늘은 작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작게 드디어 하는 건 뭐야? 목소리를 베나베나쇼? 이렇게 시작한다. 11일 날 네. MBC와 TV조선이 저녁 종합 뉴스 첫 번째 순서로 내놓은 보도들이 굉장히 뭐 좀 논란이 되었죠.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말 논란이 된 건 MBC 정도였습니다. 네. TV조선은 뭐 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 네. 아 나만 봐. 우리 무슨 우리야 나만 봐. 이 뉴스 보는 사람이 고충을 아무도 몰라요. 특히 보고서가 MBN으로 나오면 정말 외로워요. MBN은 진짜 아무도 안 봐.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댓글 읽기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과 관련된 요 이슈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오늘 안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두 매체 모두 내놓은 보도가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TV조선 보도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TV조선 보도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MBC 보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이야기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본다라는 어떤 것이고요. 논란이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 매체 모두 오보를 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요. 11일 첫 번째 꼭지로 내놓은 보도가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게 이례적 특사 파견 MB 비리 관련이라는 물음표 보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중동 특사 방문이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실제로는 과거 정권 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MBC 뉴스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중동 특사 파견을 두고 대북 비밀 접촉설 등 여러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 방문의 진짜 이유는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동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파병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합니다.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 없다는 의문이 커지면서 대북 비밀 접촉설이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 및 재외 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차 방문한 파병부대를 또 격려하러 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09년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입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빌고 있는데요.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외교가에서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의 멘트는. 근데 이걸 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청와대 측에서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각종 보도들을 통해서 청와대 측의 입장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MBC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후속 보도도 안 나온 상황이죠. 후속 보도를 내고 있지 또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이거보다는 TV조선이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것과 정확히 같은 날 같은 11일인가요, 그럼? 네, 11일 날 TV조선이 저녁 종합뉴스 첫 번째 순서로 내놓은 보도, 이것도 단독 보도인데요. TV조선의 이날 보도가 왜 중요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전원책 이후에 신동욱 앵커죠. 네, 신동욱 앵커가 진행한 첫 번째 뉴스를 했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날 신동욱 앵커는 오프닝 멘트를 별도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냐? 되게 야심차요. 요거는 직접 아마 들려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사실과 진실, 의견, 주장에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마구 뒤섞여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해지려고 TV조선 가신 거예요? 내가 끼어들겠다. 이 혼란을 내가 한번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보겠다.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일해온 저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TV조선 뉴스의 슬로건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라는 겁니다. TV조선 뉴스의 슬로건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웃으려고 한 게 아닌데서 갑자기. 사실을 보고 뭘 말한다고요? 네, 이런 슬로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 슬로건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나 말한다. 제발. 사실 그리고 진실 가장 어렵지만 언론이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명제이기도 하죠. 뉴스라인을 시작하는 제 각오는 여기에 담겠습니다. 라고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요 단독 보도를 해주는데요. 제목이 뭐냐? 문정부 대화 제의 북 80조 요구입니다. 제목 봐. 아니 맞는 보도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스나인 오늘 첫 뉴스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민간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접촉해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했는데 북한 측이 북한의 작년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80조 원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기가 처음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바로 그 직후에 전한 보도고 스스로도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도는 뭡니까? 앞으로 TV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보도죠. 근데 이 보도는 아까 지금 앵커 멘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정부 누군가가 고위급 인사를 접촉을 해서 북한에 고위급 인사를 접촉해서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를 했어. 근데 북한에서 대화하려면 80조 내나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 보도의 소스가 누군지를 일단 모르겠는데 그게 단순히 익명 보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도에는 3명의 익명 인사가 등장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훅가닥 훅습니다. 자, 10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접촉을 요구했어요. 북측 인사는 대화는 할 수 있다면서도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 인사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했어요. 그럼 익명 인사가 3명이죠. 정부 고위 당국자,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 북측 인사. 이 중에 누가 TV조선 기자한테 이 정보를 줬는지는 몰라. 그러니까요.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이들이 얘기한 거를 도청을 했는지 CCTV를 달아놨는지 몰라. 알 수 없어. 그냥 알고 있어. 어쨌든 TV조선 기자는 전지적 어떤 시점으로.
정확하게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죠?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신뢰도가 하락하는 걸 감수하고 보도 안에서 취재 대상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는 많아요. 그거는 네. 정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다 나쁘다. 그건 정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익명 보도는 그거죠. 단순 의견 보도인데 의견인데 그걸 익명 처리해버리면 그건 뭐냐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근데 TV조선 기사처럼 익명의 관계자와 익명의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정황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그 셋 중에서 누가 말해줬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내가 받은 소스가 정부발 소스인지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 정통한 그 사람인지 정통한 인사 쪽 소스인지조차도 숨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기사라고 하나요? 카더라라고 하죠. 이거를 약간 인터넷 썰하고 사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카더라예요, 카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틀렸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보도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보도의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한 중반부까지는 요 얘기를 열심히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뭘 하느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합니다. 어떤 대북 정책을 비판하겠어요?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라는 것이겠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모색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근데 앞선 발언들이 되게 그냥 평범한 발언이에요. 앞으로 뭐 의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렇죠. 아니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옛날 그건 대선 전 발언이에요. 5월 발언이에요.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에 그 북한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발언들을 보여주니까 약간 호구 같아 보이죠. 우리 정부가. 누가 보면 이미 준 줄 알겠다. 그리고 해당 보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4억에서 5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개발을 염두에 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도대체 김대중 정부 이 4, 5억 달러 어디서 났느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대북 송금 특검. 거기서 나왔던 그거예요. 네. 김대중 정권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현대그룹을 동원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조성,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하고 대북 퍼주기를 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은 여태까지 보수 야당이 주기적으로 꺼내드는 그런 단골 공세죠. 실제 대선 후보 그 합동 토론회 당시 때도 홍준표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 돈을 안 주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 북한에 협상하려면 돈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다 핵이 돼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이어지죠. 자, TV조선 보도는 그럼 거기까지 갔느냐? 핵이 돼서 내려온다라는 말까지 갔느냐? 갔습니다. 아닐 줄 알았어. 자, 그냥 맨날 하던 거를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했네. 요 단독 보도는 아니고요. 요 보도에 대한 해설 보도인 따져보니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북한이 요구한 80조의 의미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GDP 대비 어느 정도 그 비율인지 이런 걸 얘기하고 북한이 사실 대화를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설들을 하다가 앵커가 아주 황당한 질문을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큰 돈을 줄 리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비로 쓴 돈 이것과 또 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건 따져봤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까지 대북 그 현금 지원이 다 북한 핵 개발에 유용됐을 거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나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죠. 근거가 전혀 없죠. 근거가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냥 레퍼토리예요.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현물 지원이나 현금 지원을 단순히 이런 퍼주기 논리를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적 지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이거 하나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효과 없음이 입증돼 있던 제재 압박. 또 하라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위기 관리에 비용이 필요하죠. 북한이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뭐 금액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을 경우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측면에서 그걸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럼 대화 안 하고 요구도 안 들어주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잘 이거를 막 호구가 아니다, 퍼주기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가정이 심한 게 그 80조를 달라고 했다, 대북 접촉을 했는데 80조를 이것도 지금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은 100% 그걸 다 줘야 된다. 80조 어떻게 줘? 바보입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사실 다 없고 TV조선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지 않을 것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면서도 그러면 그런 보도 하면 안 되지. 깔면서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 비용하고 그게 뭐 맞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지. 네. 또 하나는 이 기사가 좀 제가 악의성을 느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질문에 앞서 기자가 뭐 이렇게 얼마나 뭐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대북 지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각종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북한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치료를 돕기 위해서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 같은 어떤 국제 기구에 공유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런 앞뒤 설명 다 잘라먹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려고 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금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주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이 또 무기 만들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역대급 오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 보도다.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묻혔죠. MBC 때문에 묻혔는데 묻혔어요. MBC가 그 예기치 않게 논란이 커져가지고 TV조에 좀 무신감이 있는데 이런 식의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호전적인 보도,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특정한 노선, 그러니까 호전적 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TV조선이 너무 과민하게 나올 정도로. 저는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 보도예요, 진짜 전쟁 보도, 전쟁 방응 보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MBC도 익명 보도 내놨잖아. 그럼 그 정보의 출처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보다 아니다. TV조선 보도도 저희가 오보라고 특정하지 않았죠. MBC 보도도 마찬가지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후속 보도를 내든 그리고 또 청와대 반론권을 인정하고 그걸 보도로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그러니까 TV조선 보도처럼 오보니 아니냐를 떠나서 너무 나쁜 보도인 그런 케이스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같은 급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보고서를 쓴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이 MBC 보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TV조선이 설정한 가이드라인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잘못된 퍼주기다. 것이다. 대화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명확한 가치를, 그러니까 의견을 가지고 있는 보도예요. 이게 해설 보도까지 내놨으면은 뭐 더 이상의 그거는 없는 거죠. 근데 MBC는 그런 해설의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09년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입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선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안에는 이 사실관계만 전달을 해주고 있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해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도를 가지고 해설을 내놓는 거는 보도를 가지고 공유하고 읽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것들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비리 문제를 이제 추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청와대까지 나서서 정치적 보복을 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이 후자의 의견을 내놓은 쪽이 잘못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외교적 마찰을 피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가서 MB를 죽이는데 협조해 주세요. 뭐 막 그런 부탁을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뭐 얘기를 한다. 조율을 하러 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MBC 보도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도 열띤 토론을 두 분이 하고 계셔서 말을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 진지하게 우리가 이 MBC 오보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좀 무겁다 어깨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최승호 PD에게 지나치게 최승호 사장이죠.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우리 모두 좀 긴장하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또는 민원연이 어떤 말을 할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배난 활동가가 열심히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사안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 오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섣부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MBC는 그러면 이게 월요일날 보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지금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제 저녁 뉴스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적절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후속 보도를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설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게 끝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던 제가 오늘 그 봤던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김창룡 칼럼이 제시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MBC가 오보 논란은 어느 방송사나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전에 굉장히 대부분의 보도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했던 그 태도는 나는 오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쭉 가만히 있는 것이었잖아요. 정말 오보일 때에만 인정을 하고 우리 어제 오보 가지고 얘기했던 TV조선이나 연합뉴스 하는 행동 보세요. 그냥 슬쩍 고치거나 슬쩍 내리거나 이런 식의 행동만을 거의 해왔죠. 그런데 어찌됐든 시청자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창룡 칼럼에서 말한 그러니까 반론권을 인정하자. 그래서 빨리 청와대의 반론을 받아주는 것은 그러니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서 물론 그 MBC 보도에는 청와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TV조선과는 정말 질이 다릅니다.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죠. 만약에 청와대가 절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면 저는 MBC가 이런 보도를 선뜻 내놓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이 애매모호했던 것으로 지금 MBC 보도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청와대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부인을 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정황상 보면 MBC 보도를 가지고 윤영찬 수석이 부인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윤영찬 수석이 내놓은 글은 정확하게 문자가 이거예요. 오늘 일부 방송사에 확인되지 않은 과감한 보도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12월 12일 JTBC 뉴스룸 보시는 것처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일부에 확인되지 않은 과감한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다. 확인을 좀 제대로 해달라. 확인 절차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는 이 문자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일부 방송사라고 해서 MBC도 아니고 사실 과감한 보도는
사실 TV조선이 훨씬 과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 청와대가 MBC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했다. 그리고 이것이 오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분명히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청와대가 어찌됐든 반론을 할 수 있다면은 MBC가 반론권을 인정하고 빨리 반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MBC 변화에 대한 뭐 사실은 지나친 관심 너무나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여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속 보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막 서둘러서 막 억지 후속 보도를 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청와대의 반론을 받는 과정은 좀 성의 있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김창룡 칼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성난 네티즌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최승호 PD는 이제 방송법이 규정한 사장이다. 오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청와대 출입 기자가 우선이며 그 다음이 정치부장, 그 다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 협의하여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판도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물론 최승호 사장이 심증적으로 상징이기는 하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나 오보 논란에 최승호 사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갖다 대서 그 최승호 사장에 대한 비판으로 가는 모습은 사실상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심정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서 체제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직 기존의 그 보도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도국에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보고서에서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지적을 보면서 참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론권 인정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최승호라는 그 개인 사장에 대한 비판으로 가기 전에 보도국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장은요. 방송 제작, 보도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우스꽝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MBC는 이번 논란 이후로 사실 그동안 기존의 MBC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재건하는 MBC가 시청자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박성재 기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참 편하게 기자 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끝난 것 같다. 시청자의 눈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 정말 철저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도 좀 더 성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노력의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김창룡 칼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보도위원회에서 취재원의 발언이나 자료 등이 근거가 있었는지 그 타당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활동도 빨리 그런 논란이 있으면 꼭 이 보도가 아니더라. 다른 보도라 하더라도 이게 뭐 정권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보도든지 논란이 있을 때에는 빨리빨리 그것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내놓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오보와 반론 보도에 대해서 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내놓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MBC 보도는 아직 오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보라고 말했다고 또 그봐 오보인데 빨리 뭘 해줬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그렇게 말했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시청자의 소통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보고서에서 살짝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추가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끝? 오늘 베나베나 쇼는 이것으로 끝? 베나베나 쇼? 네. 소심한 베나베나 쇼였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넘어가 볼까요? 대댓글. 네.
댓글도 사실 이 논란으로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건강한 토론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미디어 탈곡기가 참 잘하고 있다. 건강한 토론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의견이 양쪽 의견이 이제 갈려서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런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혹시 편향됐던 것은 아닌가를 계속 반추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되게 힘이 되는 댓글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가진 댓글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하나 항상 소중하게 다 읽고 있고요. 매번 댓글 이렇게 답변을 PD님만 달아주시는데 저희도 다 읽고 있다는 거를. 지육장님 글이 참 힘이 되네요. 팟파이스를 통해 민원연을 알게 되었고 미디어 탈곡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거의 쓰지 않는데 어제 MBC 보도 문제에 관해서 그냥 몇 자 적어봅니다 하면서 MBC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보도에 대해서. 근데 청와대가 부인했으니 오보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말은 앞으로 무조건 진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외교적 문제나 국방 문제 등 정부가 모든 걸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로 나와 있는 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다거나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카더라 하는 추측성 보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MBC 보도에서는 직관적으로 이상한데 생각보다는 그래 저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되었고 청와대의 논평을 듣고 오보라는 생각보다 청와대 입장은 저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연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은 정말 민원연이 보고서를 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그 밑에 또 막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것과 다르게 방금 댓글과 다르게 MBC를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다른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미령곰택님의 댓글인데 처장님 휴가 축하드립니다. 잘 쉬고 편찮으지 마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빵순이라던데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군요. 팬이 되어준다면 수족이 되어준다는 뜻일 것 같군요. 무슨 하시고. 빵을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굉장히 발끈한 게 PD님이 자기 맘대로 비에 사라다 빵이죠. 막 이런 본인이 좋아하시는 빵. 몰라 일단 나는 이게 뭔지. 배낭 활동가한테 무슨 빵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빵을 댓글로 달아주시네. 이거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사라다 빵 좋습니다. 미령곰택님이 성묘보상과 송권호상의 차이점이 뭐냐? 같은 상인 줄 알았다. 처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송권호상은 청암언론상이죠. 송권호 선생님은 저희 민원연의 그 초대 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송권호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몇 년 됐습니다. 선생님은 동아일보 동아투이 시절에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동아일보에 후배들이 이렇게 그 자유언론 실천 그 선언을 하면서 나갈 때 그 조직에 있지 못하시고 후배들과 같이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아투이 선생님들의 스승이시죠. 굉장한 정신적 지주셨고요. 우리 사회가 말하는 참언론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이 송건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겨레의 초대 이사장인가 초대 사장이죠. 초대 사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겨레가 민원연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겨레라는 신문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송건호 선생님이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으로 큰 힘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송건호 선생님이 옥고를 치르시면서 고문도 당하시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송건호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 청암언론재단이라는 게 생겼고요. 거기에서 청암언론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요. 오래되었습니다. 성유보상은 성유보 선생님은 송건호 선생님에 비해서 아주 막내십니다. 후배죠, 후배. 네. 까마득한 후배. 까마득까지는 아니지만 한 20년 차는 될 거예요. 까마득하죠. 그런가요? 네. 그런 논리면 저랑 서장님도 뭐 그렇잖아요. 차이 안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유보 선생님은 지금이 이제 3회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겨난 상이고요. 청암언론상은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한 아주 그 굵직한 분을 드리는 상이라면 훨씬 더 큰 상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유보 상은요. 사실은 좀
작지만 지원하는 상이다. 그리고 성유보 선생님이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뭐 멋있는 분이시지만 성유보 선생님은 정말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보다는 막 자라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촛불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타입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상을 만들면서 다른 상도 굉장히 많아요. 안존필 언론상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상들이 실적 위주의 상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한 사람, 올해 최고로 잘한 사람. 정말 슈퍼 언론인. 네. 그런 사람을 드리는데 성유보 선생님 상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숨어있는 발굴해내는 인재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상을 드리자 그런 개념으로 이 상을 만들었고요. 성유보 선생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연에 그러니까 송건호 선생님이 의장일 때 성유보 선생님은 사무국장을 하셨죠. 연배가 다른 거예요. 그런 분이고 그렇지만은 송건호 선생님이 한겨레 만드실 때 사장일 때 선생님은 첫 편집국장이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유보 선생님의 상을 만들면서 그런 실무형이면서 굉장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했던 그분의 특성에 맞게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건호 상은 저희가 만든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드리는 그 같은 날 송건호 시상식이 청와언론상 시상식이 있어요. 내일 똑같은 같은 날 15일 날 있습니다. 물바다 님께서 쓰신 연합다위의 수백억 세금 처방된 건 죄악의 다름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연합뉴스의 그 오역 보도를 네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도 연합뉴스 정상화 진짜 빨리 뭔가 대책이 세워야 돼. 지금 사실 우리가 KM 문제에 너무 집중해가지고요. YTN과 연합뉴스 문제를 좀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YTN도 아까 우리가 그 미디어 스크랩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고 하나하나 저희의 목적은 누가 되느냐 안 돼. 최남수가 뭐 싫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YTN이라는 공영방송에 가까운 그 매체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것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이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같이 행동해 나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0416님 금요일날 뵙겠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럼요. 배워야죠. 와주셔야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주인공이신데 또. 참 그리고 제가 홍보가 아니죠.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방송을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은 방송을 중단하지 않았는데요. 종편 떼찌 시즌2도 내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바쁩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일 하루는 꼭 참으시고 대신에 NG를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못하나? 이번 주 NG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NG 많아요. 제 느낌에. 갑자기 지금 이정희 PD가 머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눈도 찡긋거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보를 하나 드리면 부탁이에요. 홍보가 아니고 내일 저희 행사에 꼭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이 나온 걱정이 뭐냐면 저희 행사가 내일 6시에 시작이에요. 근데 보도지침 출판기념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도지침을 만드신 주역분들이 다 많이 오십니다. 필자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데 6시라는 시간이요. 직장인들이 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눈치를 보면서 반차, 반의 반차 이런 걸 내고 오지 않고서는 6시에 서대문에 오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것을 뭐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 행사가 원래 7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에 앞서서 6시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일 6시에 보도지침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6시 40분에는 소성리 할매들이 성유보상을 받습니다. 성유보 특별상을. 근데 이 시간에 그 축하해드리는 분들이 적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7시부터 시작되는 본상은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오셔요. 우리가 역대로 늘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때문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그 현실적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은 저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도지침을 이렇게 끌어오고 만들어 온 그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미안함과 고마움 이것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뭐 여러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이 책을 스토리 펀딩으로 그냥 사시는 것도 좋지만요. 와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 거다. 지금 굉장히 이제 완전히 어르신들이에요. 뭐 한승현 변호사님이나 뭐 함세웅 신부님이나 전부 다 이제 정말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가? 예, 장소는요. 서대문에 경향신문사 있죠. 경향신문사 옆에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수도원 같이 생긴 성당 같이 생긴 곳이에요. 거기 2층에서 합니다. 네, 저희가 막 덕지덕지 붙여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대만 오시면 됩니다. 서대문역 근처에 있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책은 와서 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라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금일봉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책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나는 금일봉 없이 그냥 정가에 사겠다 하면은 그냥 책을 3만 원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죽하면 카드 리더기까지 갖다 놨습니다. 아, 참. 예, 왜냐면은 사시고 싶어 하시는데 돈 없다고 하실까봐. 예,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카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내일 꼭 뵙겠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복은 입지 않습니다. 제가 한복은 30주년 때 한 번 입고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두들 꽃단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